안녕하세요. 바람이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오미오의 공수 소설집 첫 번째 이야기였죠. 이 책에 35개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고래 그물을 찍고 유영하다. 이게 다 각기 다른 이야기입니다. 어제 어디까지 읽었을까요? 여기 수행 기사를 마다하고 뭐 담배 피는 데까지 읽었나 봐요. 그 다음부터 바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운정석 창에 왼팔을 걸치고 담배 연기를 벗삼아 치밀어 오르는 화기를 다스리고 있는데 맞은편 담벼락 위에 웅크리고 있는 검은색 고양이가 보였다. 늙고 병들어 보이는 고양이였다. 치미는 감정 때문에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손으로 꽁초를 던져버리고 다시 새 담배를 꺼내 입에 무는데 고양이의 집요한 시선이 느껴졌다. 나도 모르게 그 시선을 바라봤다. 그 시선이 담은 함의는 한심하다였다. 그냥 그렇게 느껴졌다. 순간 나는 불도 붙이지 않은 새 담배를 바닥에 패대기 치고 차문을 열고 나와 고양이를 향해 눈을 치켜떴다. 그리고 고양이를 향해 한 발짝씩 다가갔다. 고양이가 하악 하면서 등을 둥글게 만다. 나는 손에 쥐고 있는 라이터를 치켜들고 고양이의 눈을 향해 불을 켰다. 파란 불꽃이 일어나자 고양이는 말았던 몸의 탄력을 이용해 흡사 날아가는 듯이 건너편 담벼락을 타고 사라졌다. 내가 한심해 보여? 감히 어딜 쳐다보는 거야? 짐승 따위가 뭘 한다고 그런 눈으로 쳐다보냐고. 발을 부들부들 떨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 나는 차로 돌아와서 새 담배를 꺼내서 입에 물었다. 그 담배를 끝까지 태우는 동안에도 나는 고양이가 사라진 빈 담벼락 위를 부들거리며 노려보았다. 10년 공든 탑을 허물고 새로운 출발점에 다시 서게 된 주된 이유로 수영은 공감 능력 부재를 들었다. 다른 하나는 내담자의 무의식에 돌덩이처럼 가라앉은 이야기를 튀어오르게 할 수는 있지만 내담자가 어렵게 쏟아낸 이야기들을 종합해 윤리에 맞는 이론적 틀 안에서 해결점을 찾는다는 것이 자신의 능력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러한 자괴감을 더는 극복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엄마한테는 많이 미안하지만 사실을 말하자면 나는 실패했어. 옆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배우고 익히고 머리를 쥐어 짜가면서 논문을 써왔지만 그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람. 짧은 한숨. 나는 단 한 명의 환자도 치유할 수 없어 엄마. 단 한 사람도 말이야. 내가 사는 세계에서 다른 세계를 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야. 나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만 해. 수영이 대학생이 되고부터 모녀간 수다를 떨 일이 있거나 기분이 꿀꿀할 때 간혹 들리던 위스키바에서 수영은 평소 좋아하던 종류의 위스키를 스트레이트로 연달아 서너 잔 들이키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 수영에게서는 처음으로 들어보는 무거운 말들이었다. 무거운 말들이 척척 쌓이고 있는 테이블 위로 수영의 볼을 타고 흐른 눈물이 스며들면서 화석처럼 굳어지고 있었다. 내놓고 내려놓고 흘려보내시게. 결국 수영을 위해 돈을 내놓고 수영에 대한 기대감을 내려놓고 수영이 원하는 대로 흘려보내기로 나는 결심했다. 수영은 그 어떤 아쉬움의 말도 없이 곧장 수속을 밟고 떠났다. 공항에서 걱정 마 그리고 고마워 하는 눈빛으로 한번 웃어준 게 전부였다. 그러나 막상 수영을 태운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나는 그동안 내가 줄기차게 잡고 있던 무언가를 놓친 것처럼 철렁 가슴이 내려앉았다. 수영이 세계 여행을 계획한 목적은 두 가지였다.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다양한 문화와 이념 그리고 사회적 틀을 경험하고 그 제각각의 틀 속으로 던져진 인간들이 겪는 삶의 양상을 스케치함과 동시에 자신이 배워온 학문적 이론의 틀과도 접목하고 싶다는 것이 그 첫 번째 목적이었고 에고
또는 사회적 관계를 의식한 목적성을 완전히 지워내고 온전히 자신만의 내면 깊숙한 곳까지 찾아 들어가 참 자아를 만나고 싶다는 것이 그 두 번째 이유였다. 어쨌거나 수영은 떠났고 기내용 여행 가방 2개 정도로만 간소하게 짐을 챙긴 수영을 싣고 떠난 비행기의 매끈한 자태가 지나갔던 하늘만 남았다. 덩그러니 남은 하늘은 시시각각 변하고 있었다. 나는 덜어 그러한 하늘을 올려다보며 예전보다 자주 담배를 꺼내 입에 물었다. 회사 일은 여전히 바빴고 얼굴 보기 힘든 남편의 일상도 변함없었다. 틈틈이 연결된 수영과의 영상통화나 톡은 평소와 다름없었고 수영은 평소보다 자신이 먹은 음식 사진들을 평소처럼 자신이 먹은 음식 사진들을 보내주곤 했다. 특이사항은 없었다. 황무지를 건너는 시간이 잠재력의 폭발력을 가진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오래 엎드렸던 새가 높이 날아오르고 일찍 핀 꽃은 혼자 먼저 시드는 법이라고. 고립의 시간을 통해 더 알차게 자신을 꽉꽉 채우길 바란다고. 엄마는 너를 믿는다고. 수영과 통화를 할 때마다 앵무새처럼 반복한 나의 말들이라는 것도 변함없었다. 나는 그러한 말들이라는 것이 아무런 의미도 없는 허튼 소리였을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너무 늦은 뒤였다. 수영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수영은 햇빛이 쨍쨍 내리쬐던 어느 일요일 대낮에 스페인 작은 도시 비탈진 골목에서 죽었다. 오픈 렌트카를 주차하고 잠시 레모네이드를 사 들고 나와 다시 자동차에 올라 시동을 걸던 참에 일어난 끔찍한 총기 살인 사건이었다. 일요일 대낮 도시 한복판에서 일어난 총기 살인 사건으로 대서특필된 사건의 피해자가 나의 딸 수영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나는 그 자리에서 기절했다. 어떻게 숨을 쉬어야 하는지, 그동안 어떻게 숨을 쉴 수가 있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을 만큼 모든 감각은 마비됐다. 헬멧을 쓰고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한 남자는 주차된 차에 타고 막 시동을 켜던 수영에게 다가가 3발의 총을 쏘고 수영의 지갑을 훔쳐 달아났다. 마약범이었던 남자는 곧 경찰에 잡혔지만 수영의 목숨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개인 총기 허용이 불가한 나라였음에도 수렵을 위한 총기 허용이 가능해 수영과 같은 총기 살인 사건 피해자가 종종 발생한다는 것이 대사관 측이 전한 해명의 전부였다. 수영이 죽고 우리 가족이 일구었던 모든 것은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흡사 그동안의 삶이 모조리 꿈이었고 일구고 가졌던 모든 것이 또한 모조품이었다고 각성이라도 시키듯이 남편과 나의 삶은 일순간에 허물어졌다. 문득 정신을 차리고 깨어보니 신기하리만큼 낯선 세계에 서 있었다. 그 낯선 세계에서 까발려진 나란 존재는 괴물처럼 끔찍했다. 삶의 모든 부분이 자신이 짜놓은 계획대로 진행돼야만 직성이 풀렸고 그것은 나 자신뿐 아니라 남편과 수영에게도 똑같이 적용됐다. 정한 틀에서 벗어나는 일이 생기면 무엇이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것인지를 밤새워 분석하고 대안을 찾았다. 그리고 다시 플랜을 짜고 그것을 삶에 적용했다. 그물은 날로 더 촘촘해졌다. 그리고 매우 튼튼했다. 그 그물을 틀어지고 만족해하던 괴물, 그것은 바로 나란 존재였다. 나는 밤낮으로 몸부림을 치며 울었다. 달리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심장은 천갈래로 찢어졌고 창자는 만갈래로 끊어졌다. 임포스터 신드롬이라고 우리말로는 가면증후군이라는 증세가 있어 집안일과 회사일, 심지어 가족 구성원 전부의 삶까지도 사회적 틀과 타인의 기대에 맞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해야만 하는 일종의 강박증 같은 거야. 특히 누군가가 자신이 별거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까봐
늘 초조해하고 두려워해. 그래서 늘 계획해야 하고 무엇 하나라도 꼬이거나 엉켜버리면 심한 불안 증세에 시달리지. 심하면 우울증과 공황장애 그리고 번아웃이 올 수도 있어. 어려서부터 늘 불안하고 초조해하는 엄마가 나는 가장 두려웠고 무서웠어. 엄마를 편안하게 해주는 유일한 방법은 나 자신 스스로 엄마가 원하는 모습으로 존재하는 거였어. 엄마가 단 하루라도 어쩌라고 하면서 난 나대로의 삶을 산다는데 왜? 하면서 속편하게 살 수 있기를 밤마다 기도했어. 심리학과 정신분석학을 전공한 이유이기도 하고. 근데 엄마, 나 있잖아. 엄마랑 같은 증상을 앓고 있어. 엄마를 보느라 나를 놓쳤던 거야. 미안해. 그날 위스키를 병채로 비우며 수영이 한 말들이 수만 개의 화살이 돼서 가슴에 와 박힌다. 고작은 멸치잡이 그물에 갇힌 고래의 심정이 어떨 것 같은가. 숨통이 막히는 것은 둘째치고 잡다한 고기들에 치여 온전한 제 형태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 제때 치료하지 못한 쓸리고 치인 상처는 이미 골물대로 골맞는데 고름 냄새를 맡고 달려드는 포식자들의 사냥은 또 어찌 감당할꼬. 그날 복채를 올려놓고 돌아서 나오던 나의 뒤통수에다 대고 쏘아대던 무당의 마지막 말까지 기다란 대창으로 날아와 두개골을 가르고 와서 박힌다. 수영의 49제를 마치고 무당의 권유대로 수영을 위로하기 위한 진호기굿을 3번 연달아 했다. 그 사이 나는 천직으로 여겼던 직장생활을 정리했고 무명 뮤지컬 배우 스폰서 역할을 충실하게 하면서 수년째 이중생활을 해오던 남편과의 이혼 소송도 마무리했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아무도 배웅 나오지 않은 공항에서 기내용 캐리어 2개 정도로 간소하게 챙긴 짐을 들고 비행기를 탈 수 있었다. 하늘 위로 떠오른 비행기 안에서 나는 수영의 여행 계획서가 적힌 노트를 조심스럽게 펼쳤다. 나는 수영의 여행 계획서를 수행할 것이다. 아니 완수한다. 그리고 첩첩히 쓰고 있던 가면을 모조리 벗어던지고 온전한 민얼굴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넓고 푸른 바다를 선물할 것이다. 너에게로 수영. 그리고 수면에 떠올라 머리 꼭대기에 있는 분수구멍으로 숨을 크게 쉰 수영은 누구보다도 빠른 속도로 그 바다를 이용할 것이다. 아유,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울컥하죠? 어쨌든 이렇게 짧죠? 이야기가 굉장히 고래 그물을 찢고 유용하다. 이야기 낭송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